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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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모습으로 모이니 반갑습니다. 날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니까 마음이 더 바빠지더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책 읽기는 더욱 열기를 더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극을 좋아하세요? 희극을 좋아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비극과 희극을 모두 다 겪게 마련이죠. 때로는 정신없이 웃겨지는 코믹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비극이 또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극입니다. 그것도 짧은 단편집이자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좀 새로운 게 기대되시죠? 네.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과 달랐던 감상이 있다면요? 처음 프랑스 작가인 거 모르고 그냥 읽었었고요. 그냥 발음하기 어려운 작가 이름이다. 그래서 내용이 어떨까. 근데 책 중간중간에 사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화책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단편, 3편의 단편이 실려있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 보면, 예를 들면 뭐 일러의 비너스상을 보면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던지는 어떤 사건들이 다들 굉장히 이런 거 왜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정말 하나가 다 꿰어져서 하나의 목걸이가 되듯이 다들 연결돼서 참 잘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서 그림 보고 재밌겠네라고 읽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등골이 오싹할 그런 비극입니다. 하지만 문체가 이게 딱딱하거나 아주 뭐 권위적이나 이런 문체가 아니고 경쾌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툭툭 던지는 이런 문체 때문에 다 읽고 이게 비극인가? 또 읽으면서 또 이런 부분에는 또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런 좀 복합적으로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이 책의 저자가 프로스페르 메리메라는 작가입니다. 오페라 카르멘 아시죠? 카르멘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소설가로 작품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저자는 상원 의원까지 지냈고 또 화가로 문화재청에서 일하면서 많은 예술품들을 조사하고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일레의 네. 비너스 네. 이런 그 이야기들도 그 안에서 겪으면서 실제로 이야기들을 채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발표했을 당시가 1833년, 그러니까 19세기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갔다가 1836년에 돌아가셨던 그 시점이고요.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세국 정책 등으로 무척이나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또 어수선한 시대를 거치고 그 나폴레옹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3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각각의 단편들이 좀 굉장히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다른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공통적으로 비극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우리 줄거리를 얘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마테오 팔코네. 네, 정임 씨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마테오 팔코네라는 이제 이 작품은 그 코르시카 섬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마테오 팔코네라는 아주 명사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명사수가 있었는데 이 명사수가 그 사냥을 이제 아내랑 떠나고 그 집에 혼자 10살 먹은 이제 아들이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 주변에 그 아주 이제 울창한 숲이 있어서 그 범죄자들이 그 경찰을 따돌리고 이제 은닉하는 그런 숲이 있다 보니 이제 간혹 그런 범인들이 많았나 봐요. 어느 날 이제 그 경찰에게 쫓기고 있던 범인이 이제 막 급하게 막 달려와서 이 아들한테 내가 숨을 곳을 좀 알려달라고 막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그 집더미에다가 이제 범인을 숨겨줬어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그
먼 친척벌 되는 경찰이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범인을 못 봤냐 찾아주면 내가 너에게 값지게 뭔가 보상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들은 그 명사수 아들답게 잘 이제 거짓말을 잘해서 숨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이 경찰의 머릿속에는 이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금시계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금시계를 이 아들 앞에 흔들면서 이 아들을 유혹했습니다. 너가 만일 범인을 알려주면 내가 이 금시계를 줄게. 그 순간 이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범인을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이 범인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순간 이제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아빠랑 이제 그 아내가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숲으로 가죠. 그리고는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뒷말이 더 이제 반전인데요. 오늘부터 사이인 누구에게 와서 여기 살으라고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마 그러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이 결말이 되게 좀 무섭죠. 전혀 비극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럴지 몰랐어요. 네, 저는 그 또랑또랑한 아이가 네. 그 은식이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이 그렇게 아빠한테 네. 날아갈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허무하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하면은 책을 읽으실 분들이 이제 얘기를 다 아니까 재미없겠다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실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그 서술되는 방법들이 아주 간략하면서도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 또한 그 장면이 넘어가는 사건의 전개가 넘어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그 1800 연도의 당시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세련된 작품입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작품인 탐항고라는 작품의 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루두 선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자수성가한 선장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팔을 한쪽 잃기도 했지만 결국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그 사업을 잘 해냅니다. 드디어 노예 무역이 막바지에 치달을 때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탕을 크게 하고 이제 사업을 접을 양으로 세네갈로 향했습니다. 세네갈에서 늘 거래를 하는 흑인이자 또 자기 동료 흑인들을 사로잡아서 팔아넘기는 아주 파렴치한 흑인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사람들은 있죠. 신체도 건장해요. 네, 건장합니다. 그 사람의 흑인의 이름이 탐항고입니다. 네. 그 탐항고는 몸이 건장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랬지만 그 루루트 선장의 관계에 넘어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실수를 알고 그 배를 쫓아가죠. 결국은 배에 올라가서 일대 전투를 벌여서 아내를 찾으려고 했으나 결국 자기 자신이 먼저 사로잡히는 몸이 되고 말죠. 그렇지만 그 탐항고가 또 누굽니까? 그 안에서 다른 노예들을 부추겨서 선상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루두 선장과 그 이하의 선원들을 모조리 학살을 하죠. 그래서 배를 탈취합니다. 배를 탈취했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큰 기대를 걸죠. 네, 기대를 걸고 드디어 이 탐항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이 되어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매우 비극이지만 웃기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비극이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일레 비너스 좀 알려주세요. 네. 카탈루냐 지금의 스페인령이에요. 스페인령인데 거기에 주민들은 스페인령인 걸 원치 않고 자기들이 독립
영 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이고 카탈루냐 지방에 언어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까탈루냐 이렇게 읽습니까? 좋은데요? 카탈루냐 지방의 한 거기 소도시 내지는 촌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일러 지방에서 이제 청동으로 된 비너스 상이 하나 발굴이 돼요. 그 청동 비너스 상이 발굴된과 함께 뭐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저기 뭐 아들의 스카시 경기 그다음에 또 뭐 스페인 잡화상의 어떤 뭐 거래 등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왜 나올까 싶지만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버물러져서 나중에는 청동 비너스상에 의해서 아들이 압사당하는 어떤 살인 미스터리 뭐 그런 스릴러물 네. 그런 거예요. 한번 나중에 꼭 빌려서 읽어보셔요. 스릴러물이고 미스터리극인데 제가 얘기하면 다 깨지잖아요. 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읽는데 그 독자의 그런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는 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세 편의 공통점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완전한 인간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 같은 면들이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약점이 많고 그 실수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일르의 비너스를 향해서 그 아들에 대한 묘사가 네. 나오는데 그 아들은 정말 허풍장이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그래도 뭔가 의협심이 있어서 네. 자기의 그 결혼식도 밀어가면서. 불사하면서 막 열심히 축구도 하고 막 네. 하죠.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네. 저지르게 되는 그런 면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희한한 인간상이 도출되는구나 하는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자면 어떤 충격 같은 거 그런 게 있었으면 그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 같은 경우는 세 편 모두의 어떤 인간의 신념 내지 뭐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든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든 어떤 신념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참 무섭다. 첫 번째 저기 마테오 팔코네. 마테오 팔코네에서도 어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죠. 거짓말 내지는 뭐 그냥 단순히 물건에 넘어갔다고 예, 해서 의리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예,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죽이고도 주기도문은 외워줬어. 내지는 아주 떳떳하게 그죠? 그리고 사이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해. 어떤 네.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신념 그리고 탐항고에서도 보면은 왜 흑인들이 어떤 미신적인 거 네, 있잖아요. 네. 여자 부인의 어떤 뭐 외도 바람 이런 거를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이미 마련된 어떤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 일러의 비너스 상에서도 보면 청동 비너스가 약간 사악한 면이 있어서 녹여서 종을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교화를 생각했지만 또 그 사악함은 교화되지 않고 여전히 또 뭐 포도밭의 흉작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이어진다든가. 어떤 네. 그런 그 어떤 인간의 그 도덕적 신념이라는 것이요. 그 옛날에도 이제 있어 왔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해오면서 또 그러니까 각각 다른 모습의 어떤 그런 신념들로 변할 수 있고 하지만 또 이해는 가더라고요. 처음에 아들을 죽였을 때는 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싶다가는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신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도덕적 신념들에 관한 또 뭐 잣대가 그 사회적인 도덕적 신념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가치 체계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얼마 전에 요즘 시대는 졸혼의 시대다 이런 맞아요. 말을 저도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깜짝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왠지 괜찮은 것도 같은 졸혼이라는 건 결혼 관계에서 결혼을 졸업한다는 결혼을 네. 졸업한다는 의미인데 아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삶은 각자 독립해서 사는 그런 졸혼이 유행한다고 해서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지내다 보니 요즘의 세대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반향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뭐 요즘 세대뿐만이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졸혼이란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는데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애기 아빠랑
애기 아빠가 퇴근하는데 뭐 술 한잔 할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제가 9시까지 퇴근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운동하고 좀 늦게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 네. 아니 친구들하고 술 약속 시간 때 약속 네. 지키듯이 나하고도 약속 있으면 술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세신데요.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애기 아빠가 정말 시간 약속 지켜서 왔더라고요. 이게 생활 속에서 뭐 결혼 관계를 졸업한다, 정리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약간의 왜 조율 속에서 정말 졸업과의 비슷한 의미의 어떤 결혼 생활이 가능하지 네. 않나. 생각- 결국은 해방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난 이제 결혼했어라고 생각하면 밥을 좀 안 차려도 덜 미안할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알아서 네 밥은 네, 네가 알아서 네, 해결해. 나는 내 밥을 먹고. 네, 그렇죠.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참 모든 생물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하죠.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파괴 욕구도 있는 듯합니다. 선함보다는 나도 모르게 악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기는 게 그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일르의 베네스 같은 경우에 그 동상을 발견한 그 아버지는 그 주변에서 그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너스 상에 집착하잖아요. 예, 빠져있죠. 네. 결국은 아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지만 음. 저는 그렇게 비극적 전형성을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오셀로에서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무어인의 용병대장 지금 그 마테오 팔코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약간 그 완전한 백인이라기보다는 좀 아프리카에 그 섞여 있는 그런 차파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어인으로 보이는데 용병대장 오셀로가 부하인 이아고의 관계에 넘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부인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게 되고 그 살해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을 깨우치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렇게 지나친 사랑이 이제 집착이 되고 또 질투와 의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어떤 그 비극으로 끊임없이 몰고 들어가는 인생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드는 그런 비극의 예가 혹시 다른 예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지? 네, 그 문학 작품에서 보면은 그런 예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것보다 이 질문을 보면서 요즘 현대 우리 사회에 그 자기가 자신의 비극을 만드는 게 가정 폭력이 아닐까, 아동 폭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란 게 결국 맞고 자란 그 아이가 커서 때리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아들에 맞으면서 또 자기가 가정을 이뤘을 때 그렇게 폭력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계속 대물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삭막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런 폭력적인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현대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의 비극은 가정 폭력이 아닐까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오셀로에서 나는 그 주인공처럼 그와 같은 큰 비극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안 있고 네. 그렇죠. 뭐 술을 막 푸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사연으로 이 자리에 못 있겠죠. 그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살아가는 그 잔잔한 생활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뭐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뭐 희극과 비극으로 보자면 살아가는 것 자체의 큰 맥락은 비극이라고 봐요. 저는 비극이라고 보는데 제 친구들이 저의 삶을 보고 항상 넌 어떻게 그렇게 즐겁냐 낙관적 낙천적이다 말을 하듯이 그러한 삶을 약간 떨어져서 보면 나의 비극이라든가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극적인 면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비극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코믹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약간 희극 반전의 뭐 희극 내지는 이런 그런 면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비극이라서 비극이란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큰 비극인데요. 큰 비극입니다. 네, 희극이 되도록 노력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극 속에 있는 우리가 희극을 향해서 나가는 거네요. 네. 사는 게 오, 결국. 그렇죠. 결론이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하면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믹하게 보이는 그렇죠. 그리고 일상툰 같은 데서 보면 네.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엎어져서 그 당시는 아프지만 네. 딴 제3자가 만화로 그려놓으면 웃기는 네. 코믹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실수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면 우리의 비극은 비극이 되지 않고 네. 타인이 코믹한 보면 희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희극이 될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며 이해 불가한 약점투성일까요? 이렇게 거듭되는 역사적 불행에서 우리는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금은 까다로우면서 또 조금은 불편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을을 닮은 시를 한 편 들려드릴까 합니다. 정임 씨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 가끔 사는 게 두려울 때는 뒤로 걸어봅니다. 김정한. 가끔 사는 게 두려울 때는 뒤로 걸어봅니다. 등 뒤로 보이는 세상을 보며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가끔 당신이 미워질 때는 당신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뒤로 걸어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조심 뒤로 걷다 보면 당신을 사랑하며 아팠던 순간도 당신을 사랑하며 기뻤던 순간도 한편의 드라마처럼 흘러갑니다. 기쁨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하나가 되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가끔 사는 게 두려울 때는 뒤로 걸어봅니다. 등 뒤로 보이는 세상을 보며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